네, 이어서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올해 1월 3일에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죠.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요 정책 과정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인사이트 장원석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부동산 정책 간단히 내용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볼까요? 예, 대책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서울과 경기권의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 내 실거주 의무도 함께 폐지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전매 제한 기간도 대폭 줄었죠. 또 전매 제한 기간도 대폭 줄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축소됐습니다. 또한 무주택 요건과 청약 당첨 시 기존 1주택자의 처분 의무도 폐지되면서 청약 요건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아울러 무순위 청약 자격 완화,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분양가에 따른 중도금 대출 기준 폐지 등 각종 규제가 풀어지면서 주택 구입에 대한 허들을 대폭 낮췄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동안 뭐 걸림돌이 됐었던 규제들이 대폭 완화가 됐다라는 건데 서울의 분양시장은 이제 조금씩 뭐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울이긴 한데 이번에 13 대책에서 좀 규제가 풀리지 않았던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매가가 최대 10억 원 이상이나 하락을 하고 있다고요. 예, 온기가 강남에는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최고가보다 가장 싸게 거래된 것은 지난달 9일 도곡 렉셀 119.89제곱미터였습니다. 26억 5천만 원에 팔려 지난 2021년 최고가인 41억 원보다 35%인 14억 5천만 원을 내렸습니다. 이어 지난달 17일 반포주공 1단지 72.51제곱미터가 24억 원에 매매돼 지난 2022년 팔린 최고가인 37억 원보다 13억 원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강남의 집값 약세는 통계로도 확인되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강남 3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마이너스 0.22% 하락해 지난주와 같았지만 서초구와 강남구는 하락폭이 다소 확대됐습니다. 예. 서초구는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15%로, 강남구는 지난주 마이너스 0.11%에서 마이너스 0.18%로 낙폭이 커져 규제 완화에서 빠진 강남권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강남권의 집값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번에 부동산 대책의 온기가 서울에만 집중이 되고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뭐 무슨 딴 나라 얘기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다고요. 네, 경기 인천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아직도 냉랭하기만 합니다. 준 강남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시의 과천 위버필드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달 23일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하락 거래가 계속됐습니다. 경기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7일 8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직전 거래 9억 6천5백만 원보다 1억 3천5백만 원 낮은 가격입니다. 네. 또 경기 하남 망월동의 미사 강변 호반 서밋 전용 면적 99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달 31일 9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단지가 10억 원 이하에 거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5월만 해도 최고가 15억 7천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억 원 이상 가격이 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기 인천 일대 신규 택지에서는 가격 급락이 지속되는 중입니다. 대장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상승 거래도 나타나고 있지만 수천만 원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13 대책 효과가 서울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이게 가격에 대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향후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공산이 큽니다. 예, 예. 경기 인천에는 향후 2년간 33만 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 입주 예정 물량 2만 2천여 가구보다 10배 이상 많아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도 완화됨에 따라 기존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전망이어서 집값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회복세가 수도권에서도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며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다른 지역과 지방 역시 하락폭은 축소했으나 여전히 수억 원 하락한 거래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양화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그야말로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각했는데요.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까지 지금 이르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를 놓고 지금 건설업계하고 정부하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요. 예,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건설업계와 정부는 미분양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건설업계는 정부가 서둘러 개입하지 않으면 지방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정부가 나서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 미분양을 둘러싼 쟁점은 정부가 당장 개입해야 할 만큼 위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당장 나서야 한다는 건설업계는 미분양이 역대 가장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107가구로 1년 전 1만 7,710가구보다 거의 4배, 증가율로는 284%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단 1년 만에 미분양이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면 정부는 악성 미분양, 즉 준공후 미분양은 아직 위험 수위가 아니라는 통계를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은 7,518가구로 1년 전 7,449가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 3월에 5만 1,796가구와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입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건설업계의 그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혹시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악성 미분양이라는 잣대로 보면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게 맞지만 예. 최근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급격히 늘어난 미분양 물량이 입주 시점에 대거 악성 미분양으로 쌓이면서 진짜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분양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 상당수가 악성 미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그때 가서 대책을 내놓기보단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도 분양시장이 붕괴되면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옮겨가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타격을 받게 된다며 특혜 시비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공이 직접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 완화로 길을 서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부동산 인사이트 두 번째 이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국가 통계보다 한 발 앞서서 집값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서울형 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 지수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가를 분석하고 공표하기까지 시차를 15일까지 단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자, 서울시가 내놓은 이 지표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기존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시세는 조사원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소지가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의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라 공표 시차가 4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발생해 실시간 시장 상황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을 서울형 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분석해 공표하기까지 시차를 15일로 줄였습니다. 이로써 주택시장의 월간 변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시민들은 25개 자치구와 주택 유형, 면적, 건축 연한 등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시장 가격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내 1000가구 이상 375개 아파트 단지의 가격 변화를 반영한 선도 아파트 375 지수 지표를 활용하면 대규모 아파트 거래 경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는 3월부터 서울형 주택 실거래가 지수를 내부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산 부동산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된 지 한 달 정도가 좀 지나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된다면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장 기자, 추가로 금융규제를 완화를 해서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이 밝혔다고요? 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력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 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를 30%까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임대 매매 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해제해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일산 부동산 대책을 통해 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부터 이런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 뒤 부동산 시장 경색이 지속될 경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장 기자, 금융위가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핵심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 아울러 2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말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책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다음 규제 완화 조치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인사이트 세 번째 이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소식도 상당히 뜨거운 이슈였죠.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를 하거나 완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장 기자, 말 그대로 이번에 1기 신도시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도 높여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 왔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입니다. 택지 조성 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를 뜻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해당됩니다. 또 목동,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장이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를 하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를 줍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합니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 안전성 비준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문턱을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이번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가장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용적률, 이 용적률 부분도 대폭 지금 높여준다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합니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합니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합니다. 추가할 수 있는 세대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국토부는 20% 내외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모든 사업에는 사실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 하면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을까요? 네, 지자체는 이주 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 대책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이주 단지 조성과 주민들의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됩니다.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 체납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국토부는 오늘 원희룡 장관과 일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달 중에 국회에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의가 될 계획인데, 자, 이런 정부의 특별법 발표에 대해서 혹시 시장이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정책 효과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예, 예. 이번 법안으로 전국 노후 택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용적률 완화와 각종 심의 절차도 통합하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기로 해 노후 신도시 재건축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해야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 주택 구입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의와 법안 통과 여부는 관련 사업의 변수 및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택지 중 일부는 지역 내 인구 40에서 50만 명의 대규모 주거지라 단지별 정비사업 개발 순서에 따른 불만이나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 문제 해결이 필요할 전망이라며 게다가 특별 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초과이익 환수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쟁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환수 논의 등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장애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이 존치된다면 특별법의 정책 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부동산 인사이트 부동산 전문 기자 장원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